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고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런 얘기들 하죠. 그 말은 이제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인생 2모작, 3모작이 필수가 된 시대란 그런 말이고요. 그러자면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평생을 산다는 게 불가능해진 사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평생교육계의 대모로 불리워지시는 분 초대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지내신 바 있고 지금 유네스코 국제평생교육기구의 부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최운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말 다 맞죠? 인생 네. 2모작, 3모작 필수. 너무 맞습니다. 그죠? 심지어 요새는 인생 4모작이라고까지. 그래서 4부작 학교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또 그러자면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 그것도 맞죠?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대량의 지식을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심지어 이제 5차 휴먼 테크놀로지 시대라고 인간 공학 시대가 오면서 학교에서 인생의 특별한 시기에 받았던 교육만으로는 도저히 이제 적응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고 더 배우고 또 배우고 이제 다시 배우는 평생학습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습니다. 피곤해지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즐거워서 좋아서 joyable learning이라고 배우는 게 너무 즐겁고 젊음의 묘약이기 때문에 평생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고 그러자는 게 평생 교육이 아니고 평생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정말 자유롭게 배움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 그게 젊음의 묘약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일과 삶과 학습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젊어지고 신나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젊어지고 신나지고 즐거운 영역도 있겠지만 인생 2모작, 3모작 계속 돈을 벌어야 하고 직장을 구해야 하고 직업을 바꿔야 하고 그 강박관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우는 자격증 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우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 1모작 때는 사실 우리가 밥벌이 세대라고 부르죠.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의무적으로 그렇게 받은 교육들이었고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평가를 끝없이 받아야 되고 성과를 내야만 되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인생 2모작, 3모작, 4모작 시대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가슴 뛰는 저희가 세대다. 그래서 나의 마지막 목표가 돈을 벌어서 생존을 하기 위한 그런 강요적인 학습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인생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과 학습을 계속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돈 많은 분들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45세, 50세도 안 되는 직장에서 떨궈져 나가는데 당장 애들은 크고 있고 어떡합니까? 그래도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요즘 덕후의 탄생이라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즐기고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나의 직업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인생 2모작 이후에 돈과도 다 연결돼서 학습형 일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거리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배워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강요적으로 했다라면은 학습형 일자리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그 결과 뭔가 남을 가르칠 수 있게 되고 남과 나눌 수 있게 되면서 그게 나의 소중한 일거리가 되고 일자리가 되는 그 분야에서 일종의 장인이라든지 덕후로까지 키워지는 그런 세상이라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joyable learning. 진짜 내가 좋은 걸 배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저는 평생학습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상황이 절박해도 그렇다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금방 하려고 하면 그게 당장 수입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서 그걸 배워야 한다 그 말씀인가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지역 일자리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일은 오히려 그것이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 진짜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일자리로도 일거리로도 연결되는 그런 많은 사례가 지금 생성되고 있습니다. 뭐 그뿐 아니라 그 꼭 직업 내지는 수입 그것과 연결되지 않는 그냥 학습 네. 그거는 뭐 무궁무진하게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각자 도생의 시대, 참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뜻밖의 인문학 열풍이 네. 학교 밖에서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이라는 게 사람의 문양, 사람의 문의를 만들어가는 자신만의 어떤 개성과 이런 걸 창출하는 일인데요. 예. 인문학 공부의 열풍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건강해지고 행복감. 그래서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가 높은 이런 학습들. 가심비라고. 마음심자? 예, 마음심자를 써서 워라벨,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케렌시아라고 하는 내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가는 케렌시아라는 게 해밍웨이의 오후의 죽음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싸움소 2가 죽기 전에 마지막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숨겨두었던 그 영혼의 안식처로 잠시 가서 정비를 하고 그리고 마음을 가다든 다음에 다시 나와서 이제 장렬하게 투사의 칼에 찔려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데 거기에 나왔던 그것을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 너무 많은 힘든 어떤 경쟁적 사회에서 어떤 영혼의 안식처 그래서 그걸 공부해서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가심비, 뭐 워라벨, 소확행, 이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목표로 삶을 위해서 정말 나는 누구이지? 50쯤 즈음해서 다시 다니고 싶은 학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부장 노릇, 뭐 어버이 노릇 이제 다 그만두고 정말 나는 누구일까? 나 제대로 살고 있는 건 맞아? 이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공부를 통해서 뭐 이런 걸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50 플러스 인생학교 뭐 이런 이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건 좀 더 이따가 보고요. 네. 옛날에는 이런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평생교육이라는 게 이제 60년대 무렵에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평생 동안 항구적으로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교육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학습의 패러다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걸 저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가정,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는 수평적, 수직적 통합이 없이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용어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60년대 유네스코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거는 이제 그때부터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좀 도입돼서 우리 평생교육 무슨 법도 있고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도 만들어져서 원장님 지내셨잖아요. 네. 그런 건 언제부터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도 65년 무렵에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들어왔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써왔습니다. 사회교육. 학교가 아닌 사회가, 지역사회가 교육을 한다. 이제 사회교육이라는 법도 있었고 80년대 초반에 그런 법이 생겼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전신이 한국교육개발원입니다. 이 바로 교육방송이 이제 함께 태동했던 그곳인데 거기에 인구 및 사회교육연구실이라는 그런 연구실이 있었고 제가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그곳에 저도 같이 일을 했는데 86년 들어서 한국교육개발원이 평생교육연구부로 이제 처음으로 그 용어를 공식적으로 등장을 시켰고 그리고 2008년 들어서 국가의 이제 평생교육의 총본산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긴 것이 지금 이제 2008년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한 11년 차 정도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 학교에 학생들이 몇 %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또 대학에 진학하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나 대학에 진학하는지 네. 이런 건 다 통계가 있잖아요. 네. 또 국가 비교도 다 되고. 맞습니다. 보면 이제 예. 우리나라가 현재 대학 진학률은 굉장히 높은 편. 거의 뭐 세계에서 1등 가장 달리고 높습니다. 있죠. 네. 그런데 이 평생교육을 몇 %나 국민들이 받고 있는지 네. 이런 것도 그런 통계 자료가 있나요? 매년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서 평생교육 통계가 이제 산출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많이 성장률이 높아져서 45.6%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데 아직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 45.6%라는 얘기는 100명 중에 학교를 졸업한 성인들 가운데 그렇죠. 성인들 중에 성인들 1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은 평생교육에 뭔가를 현재 배우고 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데요, 저는. 그런데 이제 이 통계에 사실은 허수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연인원 개념으로 가서 한 사람이 10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그 통계에서 자칫 주관적 통계이기 때문에 10명이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힐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겠네요. 예. 1년 중에 한 달밖에 안 배웠는데 네. 이것도 참가율이 되겠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평생교육에 참여했다고 할 것인가. 그리고 평생교육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다 보니까 무엇을 참여한 것을 과연 평생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하는가. 그렇죠. 응답자의 그 주관적인 그런 오류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통계에 뭐 허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스칸디나비아의 북부의 뭐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 핀란드 이 나라들을 3대 평생학습의 강국이라고 세계적으로 부르는데 거의 80%에서 90% 가까운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 현직 평생학습 참여 중. 근데 핀란드의 국시가 국가의 통치 철학이 Joy of Learning, 배우는 기쁨입니다. 학습하는 즐거움. 대통령께서 핀란드의 모든 국민이 진짜 진정으로 즐거워서 배움에 임하고 그것이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핀란드의 평생교육은 계속된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뭐 다 든든한 지원 체제 같은 게 돼 있고 특별히 유급 교육 휴가처럼 직장인들이 배움을 위해서 휴가를 내게 되면 반드시 그 유급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자리가 보장되면서 대학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평생교육기관을 다닐 수 있는 너무 많은 제도들이 선진국일수록 평생교육 맞습니다. 참가율도 높다가 말이 되나요? 정비례가 정확하게 성립합니다. 즉 그렇게 평생학습 참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렇게 배운다는 얘기는 또 뭔가 생산성으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미래 핵심 역량, 사회적, 문화적 자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회 전체의 생산력도 또 커질 수 있고 정비례하죠. 연결되는 거네요. 그래서 GDP와 대신에 또 그만큼 교육에 투자를 해야 또 그게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군요. 선순환이 되고 그 나라들의 경우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학습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라든지 지역사회가 공적 지원을 든든히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많이 해결해야 할 한계로 나타납니다. 네. 이제 자신이 원하는 교육은 자비로 수혜자 부담으로 이제 평생교육이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 지자체를 중심으로 거의 무상교육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평생교육마저도 불평등 현상은 굉장히 아직 치유돼야 될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점점 우리 국가가 발전하면 할수록 공공이 국가가 지자체가 그걸 책임지어 나가는 게 좋은 방향이겠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평생교육 이런 것을 저희가 원래 우리 세계 초유로 대한민국은 헌법 31조 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이게 헌법에 명시된 나라는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저 헌법 용어에 그냥 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이라고 써 있어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그래요? 이렇게 이게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인데 그 용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우리가 헌법 만들 때는 아무튼 좀 제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가가 평생교육을 책임지기 위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많은 법적 의무조항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주 최근에는 17개
광역지자체가 책임지는 예. 평생교육의 시대를 열겠다. 예. 이런 선언을 하고 이제 심포지움을 열기도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69개의 평생학습 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평생학습 네, 도시? 평생학습을 주력해서 학습을 엔진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곳이 225개인가 하는 그 전체 행정구역 중에 예. 저희가 169개가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고 거의 다 하네요. 거의 한 70% 이상 그러니까요. 되지요. 그래서 국가가 지정을 평생학습 도시로 하고 그들이 연합을 해서 학습이라는 걸 매개로 학습을 엔진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통합, 이제 포용적 사회죠. 네, 네. 그리고 공정한 사회, 그리고 지역의 경제 발전, 문화적 융성까지도 이루겠다는 이제 그런 목표로 수장들이 나서서 선언을 하고 네. 지정을 받고 매년 또 평가를 받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평생학습 도시가 많은 것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다 최근 몇 년 사이겠죠? 그죠? 20년 이상 됐습니다. 평생학습 그래요? 도시의 역사는 20년이 이미 넘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전국의 박람회라든지 축제 이런 것들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열려서 그야말로 축제처럼 학습의 일 호모 루덴스처럼 즐기면서 하는 학습들의 문화가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박람회까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네요. 네. 각 부스마다 아마 우리는 네, 이런 맞습니다. 거를 특화 프로그램들 가르칩니다. 네, 그런 뭐 이런 것들.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막 그런 걸 그 거예요. 자리에서 체험학습을 하기도 하고 근데 시연을 하고 축제라는 건 뭐예요? 그는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박람회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원래 그 전신이 평생학습 전국 축제였습니다. 같은 의미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의미인데 이제 축제의 성격보다는 박람회적인 성격을 강조한 지가 지금 이제 한 10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축제를 즐기는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저희가 됐습니다. 네, 학습 도시, 평생학습 박람회, 평생학습 축제. 또 하나 최근에 특이한 것이 유네스코가 세계적인 학습 도시를 인정해주는 멤버십 제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글로벌 네트워크 for 러닝 시티라고 GNLC라고 이렇게 유네스코의 학습 도시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무려 47개가 거기에 지정을 받고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긴 기준이 까다롭지 않나요? 굉장히 최근 들어서 그 기준이 아주 많이 엄격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큰 나라도 학습 도시가 7개밖에 없습니다. 유네스코 도시가. 그리고 남미의 그 전 대륙에도 이번에 저희가 남미에서 세계 총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3개밖에 아예 남미 전체 3개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돼 40몇. 우리나라 47개가. 그러니까 그만큼 하지만 끝까지 온 전력을 투구해서 학습도시의 수장들이 정책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그 47개 도시 가운데 최근에 이렇게 인정받은 좀 모범이 되는 데가 어디예요? 서울 지역에서는 도봉구가 학습도시로 이제 글로벌 도시가 됐고 뭘 잘해야 그런 게 인정되는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가 28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추진 체제라든지 인프라, 그다음에 전문 인력의 확보, 특화된 프로그램. 그래서 이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가, 얼마나 특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모든 일을 위해서 빠짐없는 no one left behind라고 빠진 사람 어떤 없이. 사람도 뒤에다 버리고 가지 않는 그런 기준을 충족한 곳이 이제 충청권에서는 진천이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남북권에서는 안동이 선정이 돼서 최근에 동부 유럽의 시장님들이 전부 여기에 방문을 하셔서 사모관대도 쓰고 전통적인 한국을 배우고 가는 이런 진풍경들이 벌어졌습니다. 지역마다 가장 잘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쓰임새 있는 이런 평생학습들을 지금 정말 눈물겹게 엮어내고 있습니다. 네. 각종 프로그램과 뭐 이런 것들은 늘어나는데 참여율은 아직 선진국까지는 못 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높은 편이지만 유럽에서도 뭐 그리스라든지 이태리 같은 곳은 한 20%, 뭐 멕시코 같은 데도 그렇고 사실 40% 남는 데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앞서갑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래? 전국에 뭐 그렇게 많은 게 있고 예. 뭐 그렇게 뭐 프로그램도 다양해? 그럼 나는 뭘 어디서 골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막막해요. 좀 가이드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학습센터라 그래서 3분 내에, 5분 내에 집 밖을 딱 나서면 바로 평생학습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3minutes, 뭐 10minutes, 5minutes 이런 정책들을 시장들께서 많이 이제 펼치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일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앱을 개발해서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앱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만날 수 있도록 스마트 러닝 시대에 걸맞는 평생학습의 정보망이 지금 구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 네. 앱이 전국 공통의 어플? 아닙니다. 그건 그 지역마다 일단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의 늘 배움 포탈이라든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17개 광역 지자체 평생교육진흥원에 정보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예컨대 경기도다. 그럼 경기도의 31개 시군 그리고 서울시다. 그럼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어디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1년 4시사철 그 홈페이지의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들어가기 전에 거의 모든 지금 1000만 스마트폰 전 국민의 시대를 열고 있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just in time 적시적인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보를 만나고 내가 원하는 곳에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일어나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고 교육비는 어느 정도인지 거길 찾아가려면 어떻게 교통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를 전부 지금 구축 단계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온라인으로 무크라 그래서 무게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무크라는 게 이제 부정기 간행물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그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웍이라 그래서 대량의 온라인 코스웍을 국민들에게 안방대학의 시대를 열기 위한 것입니다. 안방대학. 안방대학으로 세계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양질의 평생교육 콘텐츠를 그냥 집에 앉아서 내 손 안에 모바일 폰 하나를 가지고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제는 뭐 굳이 교육장까지 가지 않고 가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그냥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맞습니다. 아니면 컴퓨터로 심지어는 뭐 미국 굴지 대학의 유명 교수 강의까지 우리가 다 또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트워킹만 하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K-MOOC라고 코리아 모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부와 함께 하고 있고 지자체장에는 유일하게 경기도가 G-MOOC라고 그걸 이름이 어려우니까 G식이라고 이제 붙였습니다만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국내외를 넘나드는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아직 그걸 실시하고 있는 곳이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 이제 테드 동영상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칸이라든지 뭐 무수히 많은 이미 무게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마 대한민국이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 태국 그리고 일본 정도가 지금 무게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